현재 있는 문건은 검찰이 압수해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찰로부터 압수해가서 원본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예, 그거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검찰이 입수한 이 그 첩보 문건 내용을 보면은 법률적으로 어떤 그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저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한 1.5배 했습니다.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고요. 잘 하실 수 있는 원내대표 당선되셔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공정위에서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어제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하실 얘기 있으면 잠깐 말씀해 보세요. 그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12월 6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양반장, 조금 전에도 영상에 잠깐 보긴 했지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현안 논의를 하지는 않았군요. 네. 않았고요. 회의에서 네. 어떤 그냥 자기들끼리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마침 오늘이 나경원 원내대표 56번째 생일이었답니다. 아, 오늘이 생일이에요? 예. 당일이에요? 오. 국장은 혹시 50번째 생일이 지났나요? 저는 40대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미안해요. 예,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어. 좀 하필이면 오늘이 또 생일이었냐 아.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고반장이죠, 이름이. 고반장. 이름이요? 아, 미안해. 고석석입니다, 이름은요. 고반장. 어제도 저희가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잠깐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4차 협상이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이 정은보 협상대사가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네. 미국 측이 분담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이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측 역시 이 기존의 틀 안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부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한 얘기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렇게 보통 저희가 최근에 여야 4+1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국회 협상을 지금 했습니다. 오늘 또 한국당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국회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이제 합의 사항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고요. 이들 4+1 협의체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공조하기로 최근에 의견을 모았고요. 오늘은 선거법 관련 협상을 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안에는 지역구 의석수가 225개고요. 비례가 75석이잖아요. 이 외에도 이제 대안으로 많은 이제 카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0대 60 또는 250대 50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 결과를 각 당에 보고한 뒤 추인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고요.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수정하는 건 그 관련 협의의 의제가 아니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망 또 주장이 한국 측으로부터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수출 관리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글쎄요, 협상용 발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저 발언대로라면 16일 국장급 만남에서 큰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요. 일명 타다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국토교통위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한 건데요.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한 여야 협상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한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죠. 한국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9일에는 민생법안, 10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국당 측에 내놓았습니다. 대신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이 철회하라는 거죠.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벌이고 있는데 신반장 발제에서 오늘 하루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국회입니다. 손을 나란히 맞잡은 5사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한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입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4+1 각 정당의 실무 책임자가 결정이 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간다. 일요일까지 단일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나흘 남았고요. 불금 보낼 시간, 주말 쉴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은 모레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고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당이 빠진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를 가동해서 선거법 쟁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이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좀 기대해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당 협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두지휘할 원내 사령탑이 필요한데 본회의 당일 9일이 경선 날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원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의 고별사를 했고요. 바꿔 말하면 오늘부턴 일에서 다 손 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 착잡한 기분일 텐데 한때는 이런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사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를 넘겨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간의 상황과 달리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어 보이는 전향적인 내용이 담긴 속보입니다. 자, 민주당이 한 걸음 양보하는 제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을 9일 본회의, 즉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9일에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10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요. 자, 한국당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고요.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합의에 이른다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그래도 성과를 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검 갈등, 여검 갈등에 더해서 여야 사이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검찰을 가만 안 두겠다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또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 등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검경의 합동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책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요, 이 검찰을 향한 여당의 협박성 발언이 좀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한 축인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뿐만 아니고요. 4+1 협의체에 참여해서 여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도 여당의 검찰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압박을 그만하기를 촉구합니다. 역대 정부 들어서 여당과 검찰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나라가 무슨 꼴인가?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자, 청와대와 여당은 후임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이른바 추다르크의 체제가 들어설 경우 검찰개혁이 더 속도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 법사위원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당초에 법무장관과 함께 발표될 걸로 보였던 총리 인선, 아마도 해를 넘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차기 총리로 굳어진 듯 했었는데 정권 지지층인 진보 성향 단체의 반대 여론 속에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거죠. 총리 설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의 신상과 관련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발표가 된 게 아니니까. 뭐 언론 보도가 있긴 했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 말은 아끼겠다. 하지만 이 총리 내정설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닌 뉘앙스입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청와대에서 총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받으신 게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답변을 거절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I'm not in the position to say about it. 내가 그걸 답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I have nothing to say about it. 나는 잘 모른다. 마지막에 no comment입니다. 자, 거절 답변을 하는 기준, 그러니까 답변 안 하겠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빙빙 돌려서 한 겁니다. 자, 김 의원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설명한 뒤에 내가 이 3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봐도 아무튼 결론은 답을 안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총리 임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확실성이 거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들어가서 국회 상황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민주 패스트트랙 9일 본회의 처리 않겠다. 9일 민생법안 10일 예산안 처리 제안입니다.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4+1이라고 그러는데 저만 4+1이라고 그동안 얘기했어요. 전혀 난 느끼질 못했는데 왜 반장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막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화내실까봐 제가 지금 인사 앞두고 있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평소에 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군요. 자, 민주당이 이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요. 뭐 잠시 후가 아니네요. 5시부터 원래 여야 3당 회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열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회동이 열리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최 반장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5시 정치부회처럼 5시 3당 회동이 이제 곧 시작됐다라는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좀 이 경과를 제가 지금 물어봤더니 아직 시작은 안 됐대요. 아직 안 됐대요. 예, 예. 일단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운 이제 협상안을 내놓은 건데 과연 이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을지 말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예산안 그리고 민생법안 또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하자. 이 새로 선출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협상 참여를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뭐 끝까지 답이 없다면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본회의를 뭐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자, 거듭된 제안에도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뭐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다며 끝내 협상과 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뭐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민주당은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만약에 무산될 것에 대비해서 오는 11일부터 초단기 임시국회를 여는 뭐 쪼개기 임시회의 전략을 검토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이 법적 요건을 갖춰서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 준비하겠다.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민생개혁법안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자,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 예산안부터 이 회기 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먼저 처리한 뒤에 뭐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그런 제안을 입장을 정리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5시에 만난 모양이네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군요. 네. 자, 끝까지 읽어봤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제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선거법이랑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이후에 상정을 하자 대신에 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 한국당도 뭐 긍정적인 입장을 현재까지 뭐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당이 받게 되면 어차피 또 추가 임시국회 소집해서 또 논의를 해야 그렇겠네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오늘 회동에서 다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뭐 민주당도 일단은 뭐 패트 법안을 좀 미루더라도 민생 법안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이번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오는 9일에 선출이 되는데 협상 기회도 한 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읍소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뭐 오늘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도 어쨌든 그 새로운 원내대표의 협상 권한을 좀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해서 오늘 제안을 했고 현재 지금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저희 정치부의 시간 중에 그 3당 회동 결과가 나올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데 그 또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에 또 디테일이 또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속보를 챙겨가면서 진행을 해보고요. 사실 지금 이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정말 격렬한 충돌 또 말싸움, 대치 국면이었죠.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 비당권파가 4+1 협의체는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4+1 협의회는 근본도 근거도 없는 협의체라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멋대로 예산 뜯어고치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4+1 협의체 예산안 실무회동 자리를 찾아서 대표성이 없는 회의다라고 하며 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범법 행위,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과 근거도 없는 짬짬이 밀실 나눠먹기식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헌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짚어봤지만요. 청와대 전현직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압수수색도 나갔고 또 오늘 소환도 이루어졌고요. 그 뒤에 이제 최반장 발제 때 다뤄보겠지만은 이로 인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부분을 촉구하면서 이른바 특검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정부 여당이 검찰을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내걸고 있죠. 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해찬 대표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그리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리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수사관의 사망 등 이 세 가지를 3대 의혹으로 규정을 하고요. 검경 합동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들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가능성 역시 거듭 시사했는데요. 이 검경의 증거 압수수색 갈등 등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경우에는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단독 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19 감싸기 수사의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버리기 어려운 저지입니다. 저는 이미 검경의 공정하고 투명한 합동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으며 검찰과 경찰은 한치 사신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 반면 야당은요, 이 여당의 검찰 겁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이 청와대가 하명 수사 의혹을 계속 은폐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 저항권은 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하태경 의원은요, 이 변혁 회의에 참여해서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어떻게 국가 공권력의 하나인 검찰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50 시절 정치 깡패 용팔이나 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또 대한신당 등의 야당에서도 이 민주당을 다소 비판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국회로 검찰을 불러서 브리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청와대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발언이 매일 다르니 얼마나 임기응변적인 대응인지 알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청와대가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마치 무슨 피의자들의 대변인처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오히려 불씨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자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한 거 지금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얘기가 송 부시장 얘기하고 엇갈리면서 시시콜콜 다 발표해가지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 의혹은 오히려 청와대가 더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한테는 저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자체 조사해서 다 하면은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이런 오해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이 발표한 것이 지금 현재 언론 보도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청와대 발표가 맞다 하니까 국민은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차기 개각 관련해서는요. 어제 법무장관 인선이 있었잖아요. 원포인트 인사가 있었고 사실 이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향후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뭐 인선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일 텐데 아까도 잠깐 발언이 나왔지만은 1순위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거론이 되다가 지금 뭐 낙마한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지층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김진표 의원이 오늘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에 참석을 했다가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총리 지명설이 있었다가 잠잠해졌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총리와 관련한 질문은 답을 안 하는 게 예의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시화됐을 때 총리 교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그때까지 복수의 후보를 놓고 검토와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기 총리 임명권으로 국회 내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국회 상황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여야 3당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그 발제 중이라도요. 바로 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발제 제목 이렇게 잡을게요. 민주당 팩트 법안 정기국회 처리 않겠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비위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제보를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한 데 이어서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당시 작성된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지시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하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또 청와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했죠. 이에 따라 검찰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검찰발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가짜뉴스까지 포함해서 언론에 정말 대량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올해 내에는
정치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수사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최근 들은 이야기는 또 검찰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바는 4월 총선 이후에 팩트 수사를 정리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팩트 수사 하나를 가지고 저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따라 총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장 뜨거운 사건이죠. 소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가 제보 과정 그리고 이적 경위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제보를 한 송병길 울산시 경제부시장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 이튿날인 오늘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또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수사 과정에서 먼저 들여다봐야 할 건 청와대가 제보를 정리해서 경찰에 전달했다는 그 문건일 텐데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 편집 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이 담겼다면 단순한 제보 문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 청와대가 작성해 경찰로 넘긴 만큼 일단은 청와대 명의의 문서라는 점도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문건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자, 청와대는 제보 내용을 보기 좋게 줄인 것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송 부시장이 이 제보한 건 어떤 내용일까요?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이 문모 전 행정관이 편집한 문건에도 말한 것처럼 시중에 떠도는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문건은 검찰이 갖고 있고 청와대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 문건을 한 달 전쯤 입수해 갖고 있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하명에 수사하게 했거나 또 수사를 유도하는 법률적인 내용이 없고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 내용만 적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위 내용은 크게 3가지라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김기현 시장 측근 등의 토착 비리,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 비서실장의 비리, 그리고 김 시장 형과 동생, 이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의혹에 주목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인사비리에 관련된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 내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줍니다. 주로 인사 분야와 관련된 게 그러니까 인사를 돈을 받다 또 자기 가까운 사람이 인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송 부시장의 제보일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송 부시장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같은 인사에 대한 의혹도 울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닐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 아무튼 홍익표 대변인 송 부시장이 이런 제보를 하게 된 배경은 또 이렇게 유추합니다. 좌천성 인사로 해서 내몰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자기가 꼼꼼하게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수집했고 또 자료를 모았을 수 있겠죠. 자기는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분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송 부시장은 3선 울산시장을 지낸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발탁을 해서 시장으로 했을 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발탁해 건설교통국장까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시장 체제에 들어선 뒤 퇴직을 하고 이 5급 계장이 관장하는 한 산하 공공기관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자, 이를 좌천이라고 생각한 그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를 수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김 전 시장, 센터장으로 보낸 건 오히려 배려해 준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기가 국장 업무를 마친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백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오히려 시의 일을 위해 하라고 열심히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없어요.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매우 사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세금을 축내면서 이렇게 일해서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네. 자, 한국당은 민주당 측이 이 문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요. 자, 홍익표 대변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송병기 부시장 소환, 속도 내는 하명 의혹 수사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김기현 전 시장 비위 의혹을 접수받은 문모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고요. 오늘은 그 제보를 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는 이제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었는데 아까도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고 반장 지금 관련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양새죠. 네, 이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송 부시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오전 9시쯤부터 울산시청 본관에 있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용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 송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측에 제보한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는 SNS를 통해서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송 부시장은 안부 전화를 하던 중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는데 송 부시장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다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제보를 받은 문 전 행정관을 소환했죠. 어제 그 다음 날 곧바로 이제 송 부시장에 대한 소환에 나서면서요. 첩보 문건을 생산하고 만드는 또는 전달되는 과정에 송 부시장이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음을 저희가 일단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짐작하게 하잖아요. 뭐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송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뒤에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오늘 확인이 됐죠. 예, 이 송병기 부시장이 2017년 10월쯤에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그 제보를 했고 울산 경찰은 12월 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거죠. 자, 이후 수사팀이 김기현 시장 측의 측근인 이 박모 비서실장의 토착 비위 의혹을 확인을 하고 2018년 1월 이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겁니다. 자, 송 부시장 진술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이 박모 비서실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문건에 따라서 착수된 것이라고 한다 치면 이 송 부시장의 제보를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보내고 경찰은 이 원래 제보자를 만나서 이 혐의를 확인하는 약간 좀 독특한 구조의 이 수사가 진행된 셈인 거죠. 네, 이 송 부시장이 누구냐면요. 2015년 7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연구원에서 나온 다음 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출마를 돕는 모임에 합류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송 부시장이 제보를 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이 과정이 일단은 시기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와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향후 검찰 수사 자체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했는지 또 이걸 가공을 해서 경찰에 넘겼는지가 가장 법적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죠. 아까 퇴직한 두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하는 줄 알고 두.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민주당 측에서요 당시 송 부시장의 제보로 만들어진 그 김기현 전 그 시장 관련한 비위 의혹 문건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를 의심할 정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문건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총 4쪽 분량입니다.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작성해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바로 그 문건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원본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요. 자, 홍 대변인은 한 달 정도 전에 이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라면서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문건 신빙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계속 두가 들려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예, 두가 좀 아픕니다. 아무튼 네. 다만 이 홍 대변인이 문건의 이 실물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이 3개 파트로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의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 또 박모 비서실장의 인사 비리, 김 전 시장의 친인척 관련 비리 이렇게 3파트라는 거죠. 자, 홍 대변인은 의혹들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는 정도라면서 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경찰이나 검찰이 무엇을 하라고 한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철호 현 울산시장하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제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청와대의 또 다른 행정관이 지난해 초에 청와대 인근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함께 공약을 논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해 1월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장모 선임 행정관을 청와대 인근에서 만났고요. 이 울산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송 시장은 지난해 2월 선거 캠프를 공식 출범했고 울산 시민의 수관 사업인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났을 때 나온 내용이 선거운동에 비중 있게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청와대는 또 이런 입장입니다.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대선 당시 이 문재인 박근혜 후보 양측 모두가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2017년 6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대통령의 공약인 이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을 모두 불러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경위를 직접 듣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제가 저도 어제 그 60초 그 복국장의 프리뷰인가요? 60초.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복국장의 60초 프리뷰입니다. 네, 농담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오늘 검찰과 경찰이 모두 거부했다면서요? 네, 어제 장난친 거예요, 고반장. 네. 뭐 진지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거 곧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건강검진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 국장의 얘기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첫 회의를 연 민주당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가 울산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다르다면서 오늘 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내일 2시쯤에 이모선 경찰차장과 그리고 대검차장 강남일 차장을 두 분을 함께 불러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울산 사건 등에 대한 이 견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실이 뭔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대표되는 두 쪽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정말 특별검사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보고요. 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 고발인인 건설업자의 참석도 요청했지만 모두 불참했습니다. 오늘 서른 특위위원장은 검경 다툼은 국가적 손실이라면서도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조정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특검을 도입하겠다면서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 관계자들까지 민주당 특위에 출석시켜서 겁박하겠다는 게 검찰 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된 전직 특감 발언에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저희도 어제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상황이 복잡하지만요. 일단 그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경찰이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번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이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서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압수가 돼서 검찰이 조사 중인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경찰에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자, 그러자 경찰은 검찰만 정의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죠. 거의 없죠. 그렇죠. 가능성은. 사실상 가능성은 뭐 0%로 보여지는데 이걸 경찰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이걸 알고도 신청을 하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 검경 양측의 신경전 또 뭐 검찰 수사에 대한 경찰이 불만을 좀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휴대전화를 두고서요. 검경 간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좀 신반적이 소개했지만. 근데 정작 그 포렌식 작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게 해당 휴대전화가 아이폰인데 잠금 상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FBI가요 이걸 풀지 못해서 애플 측에 요청했는데 애플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주 고가의 장비를 쓰면 뭐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스라엘 근데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얼핏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 상황이 지금 조금 취재가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후 5시부터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했죠. 그래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알고 봤더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이제 수정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 이후에 처리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했고, 일부 보도는 한국당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4+1 협의체가 원래 예정했던 절차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9일 예산안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8일까지 또 선거제라든지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단일안을 만들기로 일단 합의를 한 상태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절차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잠시 후에 무슨 입장을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송병기 소환 압수수색 동시 진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임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현장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글쎄요, 뭐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웃고는 있지만 뭔가 씁쓸해하는 표정이 느껴졌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오늘이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죠. 나경원 원내대표 경쟁됐던 김학용 후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되는 68표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원내대표가 당선됐었죠. 자, 보수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되면서 말이죠. 자, 지난 1년간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희비쌍곡선 그렸던 일들 구태여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역시 황교안 대표에 의해서 며칠 전 사실상 경질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괜히 그래 보이는 건지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글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가수 리쌍의 노래 떠올렸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이 노래 말이죠. 자, 나 원내대표 회의장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두 기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백승주 의원을 시작으로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수고했다 인사하더라고요. 자, 뭐 분명 웃고는 있는데 좀 뭔가 하필이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나 원내대표 56번째 생일이라지 뭡니까? 자, 인사 저렇게 다 끝내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 원내대표 경질을 맨 처음 발표했던 황교안의 남자 박완수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이 나 원내대표 옆자리 비워놓고 있으니까 당시 저리 가 하면서 콕콕 찌르죠. 정수석 형님이 가 하면서 그냥 주저앉힙니다. 예, 이 어색한 분위기 이거 어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 완전 가시방석이겠죠. 자, 나 원내대표 일단 회의 비공개 선언하면서 기자들 물렸습니다. 자, 그렇게 1시간 뒤에 회의 끝나고 다시 문이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 원내대표 같이 일했던 일원들 저렇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자, 이어서 1년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던 기자들 쪽으로 다가오는데 야, 이 첫 반응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뜻밖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사양한 거죠. 이렇게 말이죠. 네, 여쭤볼 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하지 맙시다. 다음 주 이제. 네. 그냥 그 다음에 합시다. 아, 역시 기분이 있어. 네. 자, 하지만 이럴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자들 그냥 가버리면 더 어색해지잖아요. 그래도 지난 1년간의 소회라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계속 기자들이 요청하니까 이렇게요. 1년 동안 저희가 그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한 1.5배 했습니다.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원내대표 당선되셔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법. 새 원내대표 뽑기 위한 경선 다음 주 월요일 9일. 이제 고작 한 사흘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자, 선거운동 기간이 이렇게 짧은 데다가 총선 때문에 지금 주말이면 의원들 다 지역구로 가니까 면대면 인사도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의 의중이 내게 있다. 광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거 방법이죠. 자, 지금 한국당에서 제일 센 사람 누구? 그렇죠. 황교안 대표죠. 그래서인지 몇몇 후보들 황심은 내게 있소이다 하면서 마케팅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황교안 대표하고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얘기 한다고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재선그룹에서 홍철호 의원 출마하면서 현재까지 5명 출마했고요. 막판 고심 중이라는 주호영 의원까지 호격 가세를 한다면 후보만 무려 6명. 제가 그간 원내대표 선거 많이 봤지만 후보가 6명이나 나온 건 상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임기도 6개월밖에 안 되고 사실상 예산안 통과되면 20대 국회 끝나는 건데 역시 총선이 대목이긴 한가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제가 사자성어 맞추기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것과 어울리는 사자성어 한번 골라보시죠. 자, 이겁니다. 조국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 사제인연의 눈길. 금태섭, 서울대 박사과정 때 조국이 지도교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자 금 의원에게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라는 지문이 있었고요.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금태섭 의원을 향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개의 보기가 있죠. 자, 지금 보이시나요? 어떠십니까? 자,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문 시험에서 실제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답은 배은망덕. 은혜를 잊고 뒤통수로 친다. 약간 좀 쉽게 말하는 그런 얘기죠. 이거 참 문제가 말이죠. 학생들에게 참 부적절한 건 당연할 뿐더러 조 전 장관과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참 불쾌할 수밖에 없을 문제입니다. 자, 시험 본 학생들 일단 시험은 시험이니까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풀기야 했겠지만 황당했겠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한 겁니다. 자, 학부모들 지금 제정신이냐? 학교 측에다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학교 그리고 전남교육청까지 나서서 조사를 했다는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뭔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민주당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되면서 추의원 지역구 이 서울 광진을 지금 무주공산이 돼버렸습니다. 이곳에는 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미애 잡겠다. 그래서 2011년 서울시장 중도 사태부터 시작됐던 자신의 정치적 방황에 대한 사죄, 씻김굿하겠다 했었죠. 그런데 추의원의 이런 갑작스런 징발로 약간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 11월 23일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장 찾아가서 자신도 우려했던 일이었죠. 요즘에 좀 변수가 생겨서요. 추미애 법무장관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자, 오전 시장의 새 상대는 누가 될까요? 아니,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국회 상황 제가 이제 속보로 전했고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후 5시부터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정안을 제안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하면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9일, 10일 다음 주 월화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또 예산 보수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다들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아마 그 4+1 협의체가 단일화를 만들어 오게 되면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국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주말 오늘 금요일인데 또 토, 일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하루 종일 서울 광진을 어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고요. 광진을에 이제 누가 나갈 것이냐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는 이낙연 총리 이름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맥락이죠? 일단은 이 서울 광진을이 추미애 네. 의원이 지역구 5선을 기록한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 의원의 뭐 경쟁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서 내리 5선을 한 강세 지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인데다가 전직 당대표였던 추 의원이 있다는 이유로 자, 오세훈 전 시장 지난 총선 출마지였던 종로를 떠나서 광진으로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 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된 거죠. 민주당에서는 오 전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굴 데려갈 것이냐, 이낙연 총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총리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총리가 차기 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야당의 뭐 거물급 인사를 잡아야 하는 만큼 뭐 나쁘지 않은 카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는 원래 종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는 좀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 최근 갑작스럽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배경이 바로 그 정세균 의원의 뭐 버티기였다라는 얘기가 뭐 정설로 돌고 있죠. 국회의장을 지냈지만 뭐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 이제 다시 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요. 뭐 지금도 동네 뭐 반상회까지 챙긴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이낙연 총리가 이 당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정세균 의원이 계속 뭐 그런 식이라면 문제가 뭐 계속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 상징성보다는 야당 거물급 인사를 겨냥해서 뭐 출마하자 뭐 이런 방식을 상정해 보자라는 거죠. 네, 이낙연 총리는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도 민주당 내에서 많이 이제 이름이 올랐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조금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뭐 전 시장도 뭐 만만치는 않은 상대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낙연 총리의 이 당 복귀는 그저 뭐 국회의원 의석 하나 더 얻기 위함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전국 선거를 지휘할 간판급으로 당 복귀를 추진하는 건데 만약 이 서울 광진을에 발이 묶이게 되면 이래저래 곤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고민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사실 뭐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어쨌든 이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정말 뭐 구석구석 훑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지역 관리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종로처럼 정치 1번지 뭐 이런 지역 상징성이 또 크다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뭐 단언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표정 보니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글쎄요, 뭐 그런 근데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좀 상투적인 표현 같이 느껴지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도 역시 제 느낌인데요. 네. 국장도 오늘따라 웃는 게 아닌 것 같이. 아, 전 일이 많아서 그래요. 연말이라서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이상하네. 많아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원내대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임기가 다한 원내지도부가 무슨 솔직히 논의를 하겠습니까? 아까 뭐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회의에도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냥 지난 1년간을 회상하면서 서로 덕담만 주고받았다고 해요. 또 이 회의가 끝나고 오늘 또 생일이어서 원내대표실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축하 시간을 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황교안 대표가요. 차기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조건을 건 게 있다면서요. 예, 일단 협상도 잘해야 하지만 투쟁력도 있어서 집권 여당의 정책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분이 돼서 원내 투쟁을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죠. 그런데 후보들 입장에서야 어디 그러겠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지 뭐
뭐 계산을 하고 있겠죠. 네, 지금 이제 5명이 지금까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위의장이 또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같이 나오게 되는데 명단이 공개가 됐죠. 네, 보통 이 러닝메이트 하면 상호 보완을 좀 이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일례로 비박계인 심재철 의원 정책위의장 후보로 친박계 김재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또 지역도 예. 수도권 TK로 그렇죠. 이렇게 예. 안배를 한 게 또 엿보이고요. 또 비박계 강석호 의원은 역시 대전 동구 출신의 친박계 이장호 의원을 했고 경기 김포의 홍철호 의원은 강원의 이양수 의원을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유기준, 윤상현 의원 역시 친박계로 분리가 되는데 표 확장성 차원에서 비박계 출신을 러닝메이트로 또 지목할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후보가 난립하고요. 또 친박, 비박 이렇게 짝을 이뤄서 출마하게 되면요. 글쎄 뭐 구도라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러닝메이트를 고르지 못한 후보들의 경우에는 친황계 핵심을 고르기 위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라는 건 정치 고단수들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대상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현재로선 이 공천 문제가 가장 관심일 테니까 자신의 공천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사람을 찍겠죠. 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요. 광주를 다시 찾아서 5.18 관련한 사과를 또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노재현 씨 어제죠, 지난 어제. 네. 어제였는데요. 노재현 씨 지난 8월 23일이었죠. 당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뭐 사죄해 드린다면서 참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때 찍은 사진을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직접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3개월여 만에 다시 또 저렇게 광주를 찾은 겁니다. 자, 어제 오후 2시쯤 광주 남구에 있는 5월 어머니 집을 찾아서 지난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일본의 과거사를 사죄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책을 갖고 와서 저도 5월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과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쭉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5.18 피해자분들과 광주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5월 단체, 5월 유족과 단체 회원들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눈에 띄는 대목이 201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회고록이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5.18 관련 내용이 조금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다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5월 단체가 반발도 했었는데 자, 노재현 씨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자신의 아버지 이 회고록의 개정판을 내는 걸 고려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재현 씨에 따르면 어제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 이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누나 노소영 관장도 올해 안에 광주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드릴 예정이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일도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 나경원 마지막 회의 주제 격동의 일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북한 총참모장에 이어서 오늘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경고성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한 시한인 연말이 다가올수록 북미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건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성명서, 입장문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에 이어서 어제는 대북 군사 옵션이 철회된 적이 없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사일 발사가 다시 재개되고 북한에 잇따른 성명서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이 단어를 끄집어냈죠.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But was that helpful? Do you we think?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ll see what happen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in a war right now in Asia. 그리고 곧바로 북한 군부 서열 2위의 박정천 총참모장의 반박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3일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순회자 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 자, 그러자 이번엔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 군사 옵션이 철회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한 뒤에 북한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군부의 입을 빌려서 강경 발언을 내놓자 미국 역시 국방부 관계자가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입장이 또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해 이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북한의 속내, 최근 나온 입장문들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연말까지 상황 변화가 없다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태성 부상의 이 담화문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 ICBM급 발사 뒤에 이를 미국 독립기념일 선물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천 총참모장의 입장문에서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북한에 잇따른 입장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제 조건이 따라붙은 문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등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강경한 발언을 입장문에서 쏟아내고는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겁니다. 열린 결말인 셈입니다.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빨리 대화를 하자, 연말까지 대화 재개하고 상황 변화 없으면 나 진짜 화낼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내적으로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초조해한다는 반증이고 백두산 또 올라가지 않았어요? 백두산 또 올라갔는데 백두산 올라간 장면을 보니까 그 백두산 올라간 장면이 노동신문에 한 70여 장 나왔답니다. 그리고 모닥불 피는 장면, 모닥불 피고 불 쬐는 장면도 나왔어요. 버티다 보면 결국 미국이 손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사진을 70여 장을 노동신문에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올해가 가기 전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미 연일 신경전, 연말전 대화 재개에 나설까? 자, 금요일의 활력소,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회 강선영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국회의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자, 드라마 속 국회의원입니다. 드라마 JTBC 드라마 보좌관에서 열연 중인 배우 겸 가수 김동준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보좌관에서 한두경 비서 역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 여의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저희 드라마에서 국회의원과 부자진들이 정의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제 대사 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정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드라마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국회,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김동률 선배님의 동행 신청합니다. 네, 저도 드라마 보좌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연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지만 요즘 국회 상황이 참 우울합니다. 이른바 민생 법안이라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부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 한 해가 끝나갑니다. 또 20대 국회도 이제 끝나갑니다. 사연에서 이 김동준 씨가 언급한 대로 결실을 맺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신청곡 들으시고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의 슬픔이 잊혀지는 게 지켜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씩씩한 척 견디려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또 모이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자, 북미 관계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이 새로 나왔는데 어제 총참모장의 입장문보다는 조금 톤 다운됐다고는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박정천 총참모장, 최선희 부상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로켓맨, 이 북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주제의 입장문을 연달아 낸 셈인데 비판 강도, 내용의 결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박정천 총참모장은 실제 군사 행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최선희 부상은 맞대응 폭언을 할 수도 있다 수준의 언급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 비유 호칭,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실수라면 뭐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입장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자, 미국 측도 오늘 나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간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가장 터프한 현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현지 상황이 그 당시보다 개선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네이는 또 우리는 한반도가 비핵화에 보다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그의 고집, 의향 덕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의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코네이 선임 고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릇된 일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원칙을 무시한 채 대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대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보이고요. 참고로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 미국의 정책이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역시나 불가역적인 비핵화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미국 정찰기의 활동 반경이 아주 넓어지고 있네요,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출발해서 동해상공으로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해당 정찰기는 일본 내륙을 지나서 이 동해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북한의 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 동해 북한 잠수함 기지를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이 코브라볼 정찰기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미군만 딱 3대를 갖고 있대요. 아, 그래요? 완전히 미국이 자랑하는 핵심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최첨단 전자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최근 미국의 잇따른 그 한반도 상공 정찰 비행,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 이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해서는요. 어제도 저희가 속보를 다뤘고 아까도 이제 고반장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은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 이 정은보 협상대사가 귀국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좀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에 도달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국 측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 역시 기존의 이 SMA의 이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 역시 변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은보 대사는 또 한미 양국 간 이견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또는 무역 문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미 양국은 이번 달 내에 우리나라에서 5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분담금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연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데 야당이 탄핵 소추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죠. 네,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국 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공개 청문회 등의 일정을 이어왔는데요. 탄핵 소추안 작성에 돌입하겠다는 입장 어제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하원 법사위에 탄핵안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비판하면서 탄핵안 작성은 억압적인 군주에 맞서 독립을 선언한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에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남은 탄핵 관련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탄핵 사유 증거를 청취하는 하원 법사위 청문회가 오는 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안 제출 그리고 하원 법사위의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연달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작성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급진 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적절했던 전화 두통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국회 상황은 더 들어오는 소식은 없네요.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국회 대변인 소식까지 전했는데 거기가 마지막 속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미 입장 그대로 이견 못 좁힌 방위비 협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법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일정이 많은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를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치릅니다. 현재까지 5명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등록 마감은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에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월요일까지는 아닐 거고요. 예산안과 관련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까 저희가 관련 속보를 전했는데요. 지금 한국당의 불참으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른바 4+1 협의체는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월요일부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월요일에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했었는데요. 일정 바뀌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